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소설은 무엇이며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신의 작가이던 시절 크게 촉망받던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소설의 장인으로도 일컬어지던 작가 이청준의 단편 나무 위에서 잠자기를 오늘은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청준 지음 나무 위에서 잠자기. 아내가 누운 철침대의 밑바닥은 검고 둥근 하늘처럼 아래로 처져 내려와 내 시야의 상단부를 덮고 있다. 아내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그 하늘은 더욱 아래로 내려와 내 십자가까지 덮쳐 누르려고 한다. 나의 십자가는 그 아내의 침대 아래로 저지대 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듯 쉴 새 없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방바닥에 누워서도 몸만 조금 비틀면 언제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내 잠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십자가는 수시로 변신을 했다. 십자가에는 유리창처럼 만든 네 팔에 각각 형광등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다. 한데 어느 때부턴가 그 형광등들이 차례로 고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십자가가 검은 하늘에서 문자놀이를 시작했다. 네 팔이 하나 또는 둘씩 교대로 고장을 일으켜가면서 갖가지 문자를 만들어내었다. 말하자면 상단부 형광등이 꺼지면 우자를, 좌측 팔이 떨어져 나가면 아자를 쓰는 식이었다. 네 개의 팔이 쓸 수 있는 문자의 수는 10가지가 넘었다. 본래의 십자가 제 모습을 찾는 때란 매우 드물었다. 어쨌든 그 밤하늘의 문자놀이는 나의 잠자리를 제법 심심치 않게 해주었다. 하룻밤에 내가 잠이 들 때까지 몇 가지 문자가 나타나는가? 또 내가 좋아하는 문자는 몇 번이나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로 나는 재수를 점치기도 했고 즐거운 꿈을 빌기도 했다. 특히 내가 늘 점을 치게 되는 글자, 그것은 어쩌다 한 번씩이지만 그것은 고장이 하나도 없이 십자가 나타났을 때와 종광이 다 사라지고 횡광만 남는 자일 때였다. 이 두 글자는 아내와 나의 세력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었다. 십자가 아내이고 는 나였다. 처음 나는 십자 쪽을 내 것으로 정하려 했으나 뭔가 자꾸 아내에게 미안하고 주제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쪽을 차지하게 되었다. 어쨌든 두 문자가 나타나는 빈도는 퍽 드문 대로 엇비슷했고 그 빈도나 시간은 하루의 운수가 누구 쪽에 세를 더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침대 위에서만 자는 아내는 십자가를 볼 수도 없고 나의 그런 점괘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터이지만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영 그런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어느 한쪽이 전처럼 점잖게 고장이 나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종광 2개가 반 고장이 나서 계속 깜빡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양은 어떤 일정한 문자형이 아니라 어린애가 발을 쪽쪽 내뻗으며 울고 있는 것처럼 신경질이 나는 것이었다. 거기다 검은 하늘은 잊을만 하면 아래로 처져 내려오고 그러면 아이는 정말 하늘로 깔려 들어가기라도 하듯 더욱 바락바락 울어대곤 하였다. 하지만 나로 말하면 오늘 밤만은 그 검은 하늘의 무게를 얼마간 무시해도 좋은 처지다. 아내의 침대의 무게는 곧 아내에 대한 내 오랜 부채의 무게였다.
나의 과거에 대한 아내의 의구심, 아니, 나를 과거 같은 것이 없는 이상한 사내로 치부해버린 듯한 아내의 의심을 풀어주고, 또 나로서도 오랜만에 내 사라진 옛날과 대면할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은 때문이다. 이응씨 및 이삿짐을 찾습니다. 본인은 1950 몇 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모 번지에서 모도에서 상경한 X씨와 합숙 중 불시 군에 입대한 사람임. 후일 동숙인 X씨에게 본인의 이삿짐 행방을 문의하였던 바, X씨는 이웃 이응씨에게 짐을 맡기고 역시 하향했다고 함. 이후 현재까지 이응씨의 행방을 찾고 있으나 종무 소식, 본인의 신상에 지대한 안위가 걸린 사항이니 이응씨 및 본인의 이삿짐 소재나 행방을 아시는 분은 학위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음. 특히 이응씨는 현재 이삿짐 보관 여부에 불구하고 1차 본인과의 면담을 요망, 짐의 행방 탐색에 도움이 크겠음. 주소 아무데 운운. 오늘 낮 나는 대략 이런 내용의 광고를 집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에 지급으로 신청해 놓은 터였다. 생각이 잘 나진 않지만 사실 이보다는 훨씬 요령 있는 글이었을 것이다. 아내가 알면 나를 더 우습게 여기겠지만, 아내는 신문 광고커녕 기사도 잘 읽지 않는 성미니까 그 점은 안심이다. 광고는 내일 아침에 실려 나올 것이다. 그러면 금방 나는 과거사가 증명되고 아내의 무고한 의심과 경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일이다, 내일. 나는 내일 금방 나의 짐을 찾게 되기라도 할 것처럼 마음이 들떴다. 어찌 아내의 침대 무게에 압도만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내가 그런 나의 속을 꾸짖는 듯 또 한 번 몸을 뒤치어 검은 하늘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나는 여유있게 웃었다. 십자가가 또 우는 어린애의 형국으로 깜박거리는 게 신경질이 났지만 적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은 여유가 있었다. 대강 눈치를 챘겠지만 아내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방바닥에서만 잔다. 침대가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삐걱거리는 철제이긴 하지만 침대는 원래 2인용이었다. 우리가 잠자리를 따로 하게 된 것은 내가 절대로 침대 잠을 잘 수 없고 아내 역시 절대 바닥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내는 바닥에서 잘 수 없는 이유를 마치 내팽개쳐진 것 같기 때문이랬다. 그녀의 습관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며 은근히 자신의 옛날 생활 배경을 시위했다. 그러니까 아내는 방바닥에서만 자는 날을 내팽겨 처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리라. 일주일에 한두 번 아내의 침대로 올라갔다 내려올 땐 아닌 게 아니라 자신도 그 팽개쳐진 듯한 느낌이 실감되곤 했으니까 그때의 굴욕감이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방바닥에 내팽개쳐져서 하늘의 문자놀이에 한참씩 정신을 쏟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게 되곤 했다. 하더라도 나는 침대보다는 그 굴욕감을 견디는 편이 낫다. 도대체 침대에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특히 굴욕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는 날을 아내가 숫제 상놈치부를 하고 들기 때문이다. 처음엔 아내도 나를 달래어 안심을 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상하네요, 당신은. 설마 침대에서 떨어져 죽을 일이야 있을라고요. 내가 침대에서 잘 수 없음을 그런 위험 때문으로 아는 것 같았다.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그게 무슨 꼴이에요. 이런저런 설득으로 나를 간신히 침대로 끌어올려 눕히곤 했다. 그러나 나는 한참도 못 가서 다시 침대에서 내려와 버리곤 했다. 당신 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드디어 아내는 그렇게 선언했다.
그리고는 내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염려스러운 듯 찬찬히 나를 들여다보았다. 뼈가 굳은 산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나는 아내의 눈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 어렸을 적의 일이었다. 나의 고향 마을에는 다른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커다란 팽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오후 일을 나가기 전 대개 그 팽나무 그늘로 찾아와 낮잠을 즐기거나 잡담들을 했다. 나는 더욱이 집이 가까웠으므로 언제나 그 팽나무 근처에서 거의 하루해를 보내곤 했다. 점심때 사람들이 그늘로 모여들면 나도 늘상 거기 끼어 앉아 있었다. 한데 그때 늘 나는 한 가지 마음속에 몹시 궁금한 일이 있었다. 팽나무는 한 5미터 높이에서 가지들이 수평으로 갈라져 나갔는데 그 가지 하나가 유난히 넓게 벌어져 사람 하나가 몸을 눕힐 만한 자리가 되었다. 그래 그곳에는 항상 누군가가 편하게 올라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궁금한 일이란 바로 그것이었다. 어떻게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쳐다보는 쪽이 오히려 조마조마한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태평스럽게 잠이 들 수 있을까? 잠꼬대를 하거나 잠이 깰 때 몸을 조금만 잘못 움직였다가는 영락없이 아래로 굴러떨어질 판이었다. 쳐다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부질없는 걱정이었다. 거기서 잠을 자다 굴러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 점심때만 되면 거기서 누군가가 변함없이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내가 좀 더 자랐을 때 어느 날 사람들이 모두 그 가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까지 일터로 나가버린 다음 나는 끝내 호기심에 못 이겨 혼자 그 팽나무로 기어 올라갔다. 나는 조심조심 그 넓은 가지의 잠자리로 다가갔다. 그곳은 정말 꼭 한 사람의 몸을 눕힐 만한 장소였다. 나는 거기다 슬그머니 내 몸을 뉘어보았다. 그리고는 기다렸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었다.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서 그대로는 여간에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정신만 더 말짱해왔다. 오히려 잠이 들어버릴까봐 겁만 났다. 잠이 들고 나면 영락없이 거기서 굴러떨어지고 말 것만 같았다. 나는 할 수 없이 몸을 일으켜 다시 나무를 내려오고 말았다. 땅에 내려서서야 나는 후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나는 그 뒤로도 사람들이 일터로 나간 다음 몇 번이나 다시 그 나무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곤 한참씩 조마조마한 시간을 견디다 다시 나무를 내려오곤 하였다. 절대로 잠이 들 수는 없었다. 다만 나는 거기서 될수록 더 오랜 시간을 견디어 보려고 했다. 거기서 가장 오래 견딘 기록은 아마 2시간도 넘었으리라.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래도 끝내 잠을 자보진 못한 채 대처 중학생이 되어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한데 도해로 온 그 첫날 밤 나는 외사촌 형과 나란히 한 침대에서 자면서 그 팽나무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 그것은 그저 꿈만이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외종형의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것이었다. "전 놈은 할 수 없구나." 외종형은 그러면서 내게 다음부턴 아예 방바닥에서 자라고 말했다. "당신 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그 외종형 비슷한 말을 한 일이 있으므로 아내는 잠시 내가 그녀에게 소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다시 나를 침대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절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이젠 나를 아주 상놈으로 치부해버린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었다. 실상
그 외종형의 내게 대한 선언은 아내의 표정에서 처음 생각난 것은 아니었다. 외종형의 말을 듣고서부터 나는 도대체 침대라는 것이 싫었다. 침대가 아니라도 높은 데서는 어디서도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 데는 그저 눕기만 하면 좀이 쑤시고 눈알이 더 말똥말똥해졌다. 그게 어떤 땐 창피하기도 하고 병신스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마을의 팽나무 위에서 잠을 잘 수 없는 한 침대에서도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 언젠가 다시 고향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나는 슬그머니 또 나무로 기어 올라간 일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 몸을 누인 채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려 보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사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 나는 그만 풀이 죽어서 다시 나무를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선 그 일을 영영 포기하고 말았다. 따라서 나는 평생 동안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나의 그런 이야기를 아내는 고지 듣지 않았다. 고지를 들을 턱이 없었다. 여전히 그 외사촌 형처럼 상놈이라고 말하고 싶은 눈으로 곧잘 나를 바라보곤 하였다. 나는 물론 그런 아내에겐 반대다. 아내가 나를 침대에서 자지 못한다고 상놈이라 하고 싶어 한다면 나는 침대에서 잠을 잘 자는 아내를 상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편이 상것 쪽에 더 가까운 것이다. 아내가 상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투박한 농촌 일꾼 같은 사람들을 뜻할 것이고 높은 데서 잠을 자기로 한다면 아내는 그 사람들을 당할 재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내의 생각대로라면 그 사람들은 아내보다 몇 곱절이나 더 양반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마음 비좁게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실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뒷날 생각이 난 일이지만 내가 거기서 잠을 잘 수 없게 된 것은 먼저 남이 자는 것을 보고 요모조모로 쓸데없는 생각들을 앞세웠기 때문이었다. 무턱대고 나무를 기어올라가 그늘 좋고 시원하고 조용한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낮잠엔 썩 제격이라 여기고 몸을 뉘었더라면 나도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었을 것 같았다. 그랬더라면 물론 침대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우연한 일로 양반과 상놈이 나뉘어진다면 상놈 쪽은 너무 억울할 것이 아닌가. 하긴 내게는 작은 일에도 매사를 유별스레 초조해 하고 조마조마해 하기를 잘하는 소심증 증세가 있는지도 모른다. 회사에서 조그만 일을 밀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것 따위는 아마 그런 증거일 것이다. 회사에선 바로 그런 소심증 때문에 일을 늘 터무니없이 빨리 처리하여 오히려 모범사원 표창까지 받은 처지니까. 하지만 문제는 아내가 그런 나를 영 신용하지 않으려 하는 점이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차츰 무서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니 그보다 먼저 아내는 그녀를 만나기 이전의 나에 대해 이상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겐 차라리 너절한 과거 같은 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려 애를 썼다. 그리고 그러다 나중엔 더욱 어이없는 망상을 지녀버리게 되었다. 아내는 때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녀와 내가 만난 바로 그때처럼 생각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나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장성한 사람이었다. 하다 보니 아내는 그런 내가 더러 아랫몸뚱이가 없는 유령처럼 보여서 음산한 생각이 들곤 한다는 거였다. 나는 물론 그러는 아내를 성의껏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었다. 그것은 아내가 내 지난 날을 우리 잠자리 침대 때문에
지나치게 남루한 것으로 상상하고 차라리 그것을 외면하려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나의 팽나무 시절 이야기를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내는 고지듣지를 않았다. 나는 아무래도 아내에겐 유령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저래 나는 그녀와 만나기 전의 나와 내 과거사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막연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에게도 그 과거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아내에게 보여줄 도리가 없었다. 나의 과거는 내 머릿속에 밖에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 앞에 기가 죽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나는 아내에게 하나의 망령이었다. 그러나 오늘만은 사정이 달랐다. 아내가 또 몸을 뒤척였다. 둥글고 검은 하늘이 시야로 깊게 늘어져 내려온다. 아내도 아직 잠이 들 수가 없는 모양이다. 허공의 문자놀이에 빠져 언제나 아내보다 늦게 눈을 감는 나는 아내가 잠이 드는 때를 알고 있다. 이렇게 늦게까지 침대를 삐걱거리고 있는 것은 아내의 다른 말이었다. 나는 그 아내의 하늘에 짓눌린 십자가를 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신경질적으로 종광을 깜빡여댄다. 십자도, 의도, 어느 편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십자는 아내의 새, 의는 나의 새. 십자가 이길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의 신호에 응해 가지 않는다. 아내의 신호를 못 알아들은 채 해버린다. 내가 침대로 올라가는 것은 의일 때뿐이다. 그것도 저쪽에서 신호를 보내올 때만. 내 쪽에서 먼저는 쑥스러워서 또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밤은 십자도 의도 아니다. 사정은 괜찮은데 새가 완전한 내 편이 아니다. 어린애가 발을 차며 울어대는 꼴이라니. 십자의, 십자의. 나는 모른 채 하고 숨소리를 고르게 내뿜기 시작한다. 오랜만에 좀 더 유쾌한 상상을 즐기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즉 며칠 안에, 이르면 내일이라도 아내를 점잖게 굴복시키는 일이었다. 아내는 이제 내 지난 날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난 아무 다른 말도 필요가 없으리라. 그러고도 당당히 내 과거를 증명한다. 내가 그저 황당한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과거사가 얼마나 떳떳하고 값진 것이었나를. 나의 설명 따윈 한마디가 없어도 아내는 직접 보고 알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증명 방법이 생각나 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그걸 생각해낸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것도 지금처럼 침대 아래 누워 문자놀이를 즐기다가서였다. 그때는 십자가의 형광이 아무렇게나 고장이 난 꼴이어서 순식간에 여러 가지 문자를 써내고 있었다. 그것을 따라 읽고 있던 나는 어느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다. 이자와 우자와 다시 이자, 니은자로 계속 되어나가는 문자를 이유인 하고 발음하던 나는 마치 그 십자가의 요술 문자들로부터 무슨 계시라도 받은 듯 깜짝 놀랐다. 그것은 전혀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그렇게도 오래 찾아 헤매던 내 지난날에 대한 희망의 이름이 있었다. 그 과거를 소유하고 있을 사람의 이름이 이유인이었다. 왜 그것을 여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1960년 1월이었다. 나는 그때 마포 도화동 선로길 아래서 겨울을 견디고 있었다. 그때 나의 방에는 고향 근처에서 온 친구 하나가 같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역시 같은 서울에서 겨울을 견디어 보겠다고 버티던
또 다른 고향 친구 하나가 드디어 손을 들고 하얀길에 오르는 것을 역으로 바래다 주게 되었다. 뭐 바래다 주고 바램을 받고 할 주제들은 못 되었지만 그 친구가 빨래에 뭉치며 빈 김치 항아리 따위를 힘에 겨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까지 좀 들어다 주려던 것이었다. 한데 막상 서울역을 들어서고 보니 나는 금세 생각이 달라졌다. 역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었다. 더욱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 유럽여행을 돌았을 정도니까 역이라는 곳만 가면 늘 마음이 싱숭됐다. 헌데다 녀석까지 나를 짓궂게 충동질했다. 네가 버티면 며칠이나 더 버틸 테냐. 후회하지 말고 일찌감치 함께 가자. 그래서 나는 주머니를 털었다. 녀석의 주머니까지 몽땅 털어내니 겨우 차비가 마련되었다. 그렇게 하여 갑자기 하얀 기차를 타버린 뒤로 나는 친구들에 묻어 그 길로 입대를 하고 말았었다. 별로 조급해 서두를 이유도 없으면서 그렇게 군복을 입어버린 것은 그것이 어차피 치러내야 할 부채쯤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얼린 탓도 있었지만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여기서도 나의 그 소심증이 발동한 때문이었다. 입대를 하고 나서 초반기에 고된 훈련이 끝나자 나는 겨우 서울 일들이 생각났다. 동숙해오던 친구 일도 걱정이었고 나의 짐도 염려스러웠다. 엽서를 써보냈더니 그것이 한참 만에 반송이 되어 왔다. 수취인 불명이었다. 할 수 없이 제대까지 참고 기다렸다 수소문에 찾아가 보니 그는 고향 쪽 읍내거리에서 구멍가게를 내고 앉아 있었다. 그 역시 내가 소식이 없게 되자 며칠 뒤에 곧 하얀길 기차를 타버리고 말았었노라고. 그때 내 짐들을 대강대강 꾸려다 근처에 아는 사람 집에 맡겨두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유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땐 이미 그 이유인이란 사람도 행방이 묘연했다. 결국 나는 그 짐들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그럭저럭 잊어버렸다. 그것을 다시 찾아볼 생각은커녕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리고 지냈다. 아직 누구에겐가 내 지난날의 흔적이 남아있으리라곤 그간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것이다. 아내에게 그렇듯 늘 추궁을 당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래 나는 내 지난날이 영영 눈으로는 증명될 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뜻밖의 그 십자가의 요술 문자로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애초에도 그것은 그 이유인이라는 인물의 행방이 묘연해서 포기된 일이었다. 다만 희망은 나에게도 어쩌면 눈앞에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흔적이 어디엔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것뿐.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몇 달 동안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유인의 소재를 찾기 위해 그 동숙 동료들에게 또 그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인의 고향이나 그저 그가 있음직한 모든 곳에 편지를 냈다. 그가 살았다는 마포의 옛날 집을 찾아가 알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다. 이유인은 종래의 소식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잃어버린 나의 짐에 대한 열망은 컸다. 그것만 찾아내면 나의 모든 것이 해명된다. 혹은 어쩌면 침대 위에서의 조바심도 쉽게 풀리게 될는지 모른다.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까지 은근히 부풀어 올랐다. 물론 나의 옛날 짐은 내 열망에 비례해 갈수록 귀중한 것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정말 얼마나 떳떳하고 진지했던 나의 대학 서울 시절을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세월을 증명해 줄 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찾을 방법은 깜깜했다. 더욱이 나를 두려워하는 아내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갔다. 그리고 그에 쫓기듯 나는 드디어 그 신문 광고로 이유인을 기어코 찾아내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하고 보니 그건 얼마나 간단하고 현명한 착상이었는가. 왜 여태 그런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모른다. 하기야 진리란 언제나 가까운 데 있는 것이라고 걸핏하면 나를 꾸짖어대는 아내의 말이 이런 경우는 옳은 듯했다. 잠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 마치 초등학교 때 운동회나 소풍 전날 밤잠을 못 자 하던 때 같았다. 나는 다시 몸을 비틀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십자가는 여전히 종광을 깜빡이고 있었다. 횡광은 의젓하다. 횡광, 횡광, 나, 횡광. 아내는 겨우 잠이 들고 만 모양이다. 침대의 밑바닥 하늘이 잠잠하다. 나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몸을 굽혀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아내의 턱과 목 사이로 손을 비벼 넣었다. 그래도 아내는 모르고 자고만 있다. 손끝이 따스하다. 나는 잠시 그 아내의 체온을 손끝에 즐기다가 침대로 올라갔다. 어? 아내는 잠결에 귀찮은 소리를 한 번 하고 나서는 겨우 눈을 떴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듯 했다. 하긴 놀라운 일일 것이다. 아내의 부름 없이 내가 침대로 올라간 일은 없었으니까. 당신 웬일이에요? 나는 아내의 말을 묵살했다. 말뿐만 아니라 아내의 표정, 아내의 의구심, 모든 것을 묵살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또 방바닥에서 눈을 떴다. 이상한 일이었다. 언제 바닥으로 내려왔는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젯밤 나는 분명 침대에서 잠이 들고 있었다. 을에 또 내가 방바닥으로 내팽개쳐지리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내가 침대에서 내려가지 않을 기미를 보이자 이렇게 물었었다. 당신 떨어지지 않을 자신 있수? 나는 그때 나의 광고를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또 그 고향 마을의 팽나무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가. 어쨌든 나는 어젯밤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방바닥으로 내려와 버린 것일까? 혹시 몸을 꼬고 비틀고 하는 바람에 아내가 끌어내려 준 것은 아닐까? 그렇지도 않다면 분명 나는 침대에서 다시 굴러떨어진 것일 게다. 알아볼 길이 없다. 아내는 아직 단잠에 떨어져 있다. 나의 아침은 제일 먼저 아내의 침대 밑 그 둥그럼한 하늘로부터 찾아왔다. 그 하늘이 제일 먼저 나의 시선에 닿고 또 그곳부터 아침이 밝았다. 아직은 그 하늘이 깜깜하다. 어떻게 내려온 것일까? 어쨌든 나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기분까지 미적지근했다. 그래 한동안 나의 광고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길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신문을 가져다 읽는 것이 맨 첫 번째 일과였다. 그리고 아내는 그때까지 아직 자고 있는 게 보통이었고, 그래서 신문은 언제나 내가 가져와야 했다. 오늘도 나는 그 신문 생각을 하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비로소 그 광고를 생각해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불을 켜고 신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광고는 게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장롱에 넣어둔 돈 2만 원에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훔쳐 도망친 아들과 6.25 때 월남하다 영등포 근처에서 불의에 헤어지고만 누이 동생을 찾는 두 시민 광고 사이에 실려 있었다. 그런데 나는 광고를 보자 까닭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까닭인가? 어젯밤 그렇게 나를 의기양양하게 했던 그 광고가 막상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이 어째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그렇듯 재물에 집히는 데를 꾹 누르고 광고를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나는 내가 그 광고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어슴풀에 깨닫기 시작했다.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나는 내 짐을 찾아낸 거라고 했다. 이유인이란 사내가 트렁크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내 짐짝이라는 그 트렁크를 열자 깜짝 놀랐다. 트렁크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사내가 딱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은 뭘 찾고 있었던 거요? 이걸 찾아서 뭘 하겠다는 거요? 이건 그저 빈 트렁크가 아니요? 그렇소. 트렁크는 애초부터 비어 있었으니까요. 책 몇 권, 대학 노트, 일기장 몇 권,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뭐하러 내가 10년 가까이나 간수하고 있었겠소? 사나이는 힐책하듯 나를 바라보았다. 아직 남은 것이라곤 낡았지만 이 트렁크 하나요. 이거라도 전해주는 걸 고맙게 하시오. 당신의 글이 하도 간곡해서요. 그러나 나는 머리를 저었다. 그것뿐이라고? 아니지. 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을 게다. 분명 그것뿐만은 아니었어. 내가 이토록 찾고 있는 것만 보아도 거기에 얼마나 귀중한 것이 간수되고 있었을지 알만하지 않은가. 믿지 않는 얼굴이군요. 참, 하도 오래되어 잊고 있었습니다만 당신의 빨지 않은 와이셔츠 두 벌과 작업복 하의가 하나 들어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 간수되고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와이셔츠 두 벌하고 작업복 바지? 나는 여전히 머리를 저었다. 거짓말이다. 또 있을 거다. 한데도 나는 그게 영 생각나지를 않았다. 안타까워 사내만 자꾸 쳐다보았다. 그러자 사내는 정말 화가 나서 뭐라고 욕을 퍼붓고 싶은 얼굴이더니 그래봐야 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거기다 뭘 넣어두었단 말이오? 혹시 당신과 함께 있던 사람이 꺼내간 건 아니오? 내가 전해받을 땐 분명 그것뿐이었단 말이오. 아참, 이제야 또 생각이 나는데 얇고 더러운 이불 조각이 하나 있었죠. 아마 그건 아직도 우리 집 광어디에 처박혀 있을 거요. 전해드릴까요? 하지만 찾아가더라도 이젠 다시 덮지는 못할 겁니다. 더럽고 떨어진 데다가 곰팡이까지 앉았을 테니. 나는 또 고개를 저었다. 이불은 물론 찾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고개를 저은 것은 아직 더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었다. 정말 그 친구가 뭘 빼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내만 다그쳐대고 있었다. 사내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거기까지 꿈을 꾸다가 잠을 깼는지 또는 사내가 돌아가고 나서 꿈을 좀 더 계속하면서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잠을 깼을 때는 내가 방바닥으로 내려와 있었고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미처 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데 광고를 보자 그 꿈이 생각났고 바로 그것이 곧 내가 광고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였다. 나는 신문을 던져버리고 다시 불을 껐다. 방 안은 아직도 한참 어둡다. 일단 집히는 데를 알고 나자 나는 그것을 집어내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어진다. 무엇이 또 있었더라. 몇 권의 책과 몇 권의 일기장과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참 두 벌의 와이셔츠와 작업복 바지 한 벌. 그것뿐이었던가? 정말 그것뿐이었던가?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건가? 그것들이
내 지난 날을 아내에게 증명해주고 그래서 어쩌면 아내와 함께 침대에서 떳떳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리라 믿었던 것인가? 하긴 한 가지가 더 있다고는 했다. 해지고 더럽혀지고 곰팡이가 난 이불 조각. 하나 그것이라면 오히려 나를 더 난처하게 할 뿐일 것이다. 그것들은 이미 없어졌거나 있으나마나 하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었다. 나는 꿈속에서 사내에게 했던 것처럼 고개를 젓고 있었다. 그럼 그 사내가 그중 가장 귀중하게 여겨져 전해주러 왔다던 그 트렁크는 어떤가? 나는 또 혼자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은 꿈속에서와 사정이 똑같았다. 그렇다면 이삿짐은 정말로 그뿐이었던가?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이상 달리 또 어쩔 수도 없었다. 나는 아까보다 더 기가 죽었다. 아내가 잠이 깨는지 끙 소리를 하며 몸을 한번 뒤쳤다. 나는 절망적으로 아내의 침대 밑바닥을 쳐다보았다. 검고 둥그런 하늘이 깊게 드리워 있다. 그 하늘 밑에 십자가가 위태롭게 짓눌려 있다. 허옇게 발해오는 진짜 하늘에다 십자가는 아직도 십자, 을을 발버둥치듯 쉴 새 없이 그려대고 있었다. 아내의 몸짓은 그 한 번뿐으로 아직 잠이 모자란 듯 잠잠해져 버린다. 나는 까닭없이 심사가 조마조마했다. 아내가 다시 조용해진 것은 무엇보다 다행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불안감은 더욱 초조하게 짙어져 갔다. 나는 애원하듯 다시 십자가를 건너다 보았다. 그러나 오늘 아침 따라 그 십자가는 그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나를 놀려대기나 하듯 십자가는 그저 아무렇게나 십자와 을을 번갈아 그려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무척도 오랫동안 그 십자가의 효험을 신봉해온 사람처럼 그것을 경건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간 문득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내여, 부디 잠을 깨지 마시라. 하루 종일, 아니, 될 수 있으면 영원히 잠을 깨지 마시라. 그래서 다시는 영영 침대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자인 그가 침대 위에서 잠들 수 없는 것은 옛날 나뭇가지 위에서 잠자기를 미리 그리고 너무 오래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또한 실망스러운 꿈이 현실을 악화시키기도 하죠. 그럼에도 삶은 지속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